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선생님들이 또 새해 첫 주에 강의를 들으러 먼 길 오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네, 일단 올 한 해 끈기와 함께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제자들 중에서 유초 같은 경우는 컷에서 한 30점 이상 가까이 있는 애들도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제자들도 지금 많이 나왔고 최근 이제 중등이 발표를 했는데 전공만 70점이 넘는 저희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80점이 전공이 만점인데 70점 이상이 지금 나온 제자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점수를 결국 합격을 하는 길은 그러니까 점수를 얻는 방법, 합격의 길은 뭘까? 기본에 충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안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아는 거 하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점수, 합격의 길은 기본에 충실하다. 그럼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으로 쓰는 게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주변에 보면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건너 채점하는 분들도 뭐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듣겠죠. 이번에 제가 건너 이렇게 좀 들었다 보니까 결국은 채점은 교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교사들이 채점을 할 때 길게 쓰는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간결하게 깔끔하게, 예를 들어 중등 같은 경우는 한 4줄에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보통 2줄 정도 쓴 선생님들이 만점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유초 중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고 물어보는 것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쓰고 그것을 정답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정답으로 어떻게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정답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고득점을 맞은 저희 제자들 기본 선생님 교재에 있는 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교재에 충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이제 또 제가 또 주변 또 교수님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흐름은 2차의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변별력을 높이는 것은 1차보다는 2차에 더 좌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니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추후의 원서를 쓸 때는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과 맞는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흐름은 일단은 2차의 변별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데, 그럼 서진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고 선생님의 교재에 일단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교재는 많은 내용들을 담지는 않았어요. 결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군더기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키워드 위주로 담았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일단 다 버리고, 일단 뭐 다 안 보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뼈대를 튼튼하기 위한 이 강의만을 위해서는 중요한 거, 핵심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는 방향들을 잡기 위해서는 교재에 많은 내용들을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내 강의를 들을 때도 선생님이 이 키워드 중요하대, 이 내용 중요하대, 근데 왜 이거 안 볼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보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일단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가장 1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책이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상권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상권하고 오늘 1권, 뭐 2권 거의 똑같은 파트, 장애 파트인데요. 상권은 내용이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가 된 것은 올해는 각각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중간중간 점검해 보시라고 삽입을 했거든요. 근데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제가 따로 해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는 오늘 프린트로
그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수업 중에 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는 내가 공부하면서 틈틈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교재에 있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상권은 거의 변화가 없고 기출 용어라든지 기출 문제만 추가가 됐다. 그래서 작년에 가지고 있는 책들로 공부하신 분들은 페이지 수만 약간씩 좀 달라진 부분만 고려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학원은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가 작년에 신강론으로 나오면서 신강론의 내용을 좀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고은 교수님 3판이 나오면서 그 강론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다 넣다 보니까 학원은 시각장애, 의사소통장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니 선생님들이 이제 추후에 작년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카페에 있는 자료의 내용들을 조금은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자료가 많긴 하지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 있는 거예요? 다 쓸모 있는 거지요. 이 자료가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PPT도 있고 도식화도 있고 그리고 정답편 문제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다 뽑아야 돼? 이거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카페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도식화는 교재 앞에 있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교재 앞에 있는 거 도식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든 세로든. 그리고 PPT 자료는 제가 화면에 띄우고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PPT 자료도 따로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만든 거니까 참고하지 그러니까 프린트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정답편하고 문제편을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프린트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나 책에 관련된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수업은 9주 동안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9주니까 다른 강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짧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아마 양은 10주, 11주 정도 해당하는 것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은 9주 정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문제도 풀다 보고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뭐 사전과 평가라는 단원이라든지 전환교육 이런 파트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강을 찍어서 업로드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직강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상 또 여의치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제가 인강으로도 들을 만한 것들은 따로 이제 미리 업로드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제 챕터별로 나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9주에 있는 내용이지만 보통 양은 10주, 11주 정도 해당하는 양을 저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요? 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또 인터넷에 저희 카페 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 방식은 제가 전체적으로 도식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교재에 있는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저는 설명을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이런 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면서 줄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니까 왜 이거 빼먹고 들어갔어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따라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수인 선생님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 책에 있는 걸 공부할 거야 라고 어떤 다짐이 생길 거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든 내용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공부는요, 내가 합격을 했을 때 얘는 완벽하게 공부했구나라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도식화, 뼈대라고 하는 걸 먼저 1순위로 잡고 초수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재수를 초수와 재수 느낌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아는데 정확하게 쓰지 못했구나. 머릿속만 기억하고 있었네? 그럼 나는 아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로 1월 달부터 쓰는 연습, 인출하는 연습을 바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쓰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는 선생님들은 바로 인출부터 1월 달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과 또 다르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늘 예를 들어 정서및 행동장애라는 강의를 들었으면 정서및 행동장애 강의를 끝나고 선생님들이 집에서 조금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끔 마인드맵 특강을 이제 바로 이어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유초 2차 피드백을 계속 했었고, 어제 밤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등 2차가 또 이번 주부터 제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나 정서나 자폐 이런 마인드맵 특강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챕터가 끝나면 마인드맵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인출하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 2월 1, 2, 3 강의가 다 끝나버리는 시기가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선생님들이 보내시는 게 결국 합격의 비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이론 강의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받으셨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시면 형성평가도 있고, 저희가 수업 중에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선생님들이 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오늘 1월에서 3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보시면 기본 이론에 대한 온라인 형성평가 무료 제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형성평가 무료 제공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직강생에 한해서 혹은 인강생에 안에서 형성평가를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답까지 채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가 반드시 선생님들이 한번 단순하지만 지식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수업 중에 나가는 기출문제와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형성평가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에서 3월 기본 이론을 지금 수강하신 분들은 여러 개 제가 무료 특강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도별 무료 특강인데 작년까지 찍었던 21학년도 내용을 그냥 다 무료로 할 거고, 22학년도는 제가 올해 또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들의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그런 강의를 따로 찍어서 22학년도까지 선생님들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강의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들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오늘처럼 정서, 자폐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요. 사실 사람의 일인지라 이대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깊게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장애 영역의 순서로 우리가 진행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9주 동안 확실하게 이 강의를 맞춰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 외의 것들은 아까 인강으로 사전과 평가라든지 전환교육 등은 인강으로 업로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미리 참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직강으로 듣고 싶었는데 인강으로 좀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참고사항들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우리는 너무 홍보를 많이 했네요. 자, 홍보하려고 이렇게 시간 끈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정서 및 행동장애 라고 하는 파트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이 PPT 안에는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쭉 가지고 다니면서 요약본으로 쭉 한 번씩 읽어보는 내용으로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 요약본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1년 안에 합격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지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질 때는 있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쓰는 연습으로 가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PPT를 그냥 요약본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다 주변에 있는 내용 쓰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많이 합격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자, 넘겨볼까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수업하니까 약간 어색합니다. 계속 2차 줌으로 2차 수업만 계속 하다가 너무 설레이기도 하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순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와 부류, 그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판별,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 이론적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및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파트는 전체 장애 영역 중에서 굉장히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쓰는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틀리는 것은 결국은 합격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암기하고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암기, 숙지 거의 같은 말이긴 하죠. 인출하는 것까지를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관련된 것 중에 큰 틀에서 정의 분류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판별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 이론적 모델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공부하신다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는 게 빠르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건 추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을 할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개념적 모델, 이론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하유형 및 교육은 진단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 진단 기준을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자, 외워야 될 것도 있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진단 기준은요, 의사들이 아이들의 특성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화된 불안장애로 해도 되겠다. 이런 아이들은 불안장애다라고 해서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만든 책이 우리는 DSM-5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의사들이 만든 책을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유를 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 때문에 진단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해서 저희는 개념적인 이론적인 것만 알지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기역, 니은, 디귿, 이예요? 왜 기역, 니은, 디귿, 이예요? 한글이? 이거랑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말 못하겠지요? 예,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하위 유형 진단 기준들은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식화 전체적인 것들을 또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만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 조금 더 변화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작년하고 법하고 조금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작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또 비교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특법이 급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변화가 있다 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임상적인 정의는 앞으로 이제 의학적인 정의랑 똑같아요. 그럼 의사들이 아까 만든 책에 의해서 장애 명칭을 부여하는 거.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예, 저 요즘에 너무 즐겨보고 있고 재밌는데, 오은영 박사님처럼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그런 책 안에 진단명을 부여하는 그런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런데 의사가 아니고 교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교육적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이와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좀 다른 것 같아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우리는 교육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교사들이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문제행동 빈도가 너무 잦은데? 많은데? 그리고 강도 너무 세. 그냥 이렇게 친구를 살짝 건드린 게 이렇게 해서 건드리는 이런 강도, 이런 것들로 해서 확실히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좀 다르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의학적인 분류, 임상적인 분류 똑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분류일까? 혼동되죠? 이게 책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똑같은 말이긴 한데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정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분류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의와 분류는 같은 맥락인데 책이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의학적 분류는 의학적인 분류인 거고, 그 다음에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분류랑 똑같은 거구나. 그런데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교육적 분류에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는 걸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재화와 외원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왠지 내재화는 뭐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소심하고 위축돼 있고
좀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외원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친구 때리고 자꾸 교실을 돌아다니고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주로 우리가 외원 아이들이 보이는 뭐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판별인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슷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장에 가면 이제 중재 반응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행동 수정 혹은 응용 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명칭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이론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특히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중에 우리가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뭐 행동 지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 소수, 뭐 개별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을 앞으로 눈에 많이 띄게 볼 거거든요. 그와 비슷한 거다. 그와 비슷한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자 우리 반 학생들 근데 쟤 너무 친구들보다 좀 문제 행동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교사가 보는 거죠. 전체적인 학생들을 보니 한 명만 아니면 두 명, 세 명만 유독 띄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두 번째 단계는 그 눈에 띈 세 명만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세 명 학생을 지도했을 때도 별로 나아지 않은 학생 또 소수의 한 명을 3단계로 가서 개별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든지 아니면 중재 반응 모델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매번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지요. 정서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은 여기다 옆에 쓰시면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정서 및 행동장애의 이론적 관점을 쓰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출제자는 어떤 명칭으로 나올지는 모르니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 이론적 혹은 개념적 모델을 볼 때는 사실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게 현재호 관점이긴 하지만 현재호 관점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을 시험 문제는 물어본 게 아니라 체계에 있는 대로 특성의 중재를 우리가 연결하는 걸로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 즉 신체 생리학적은 이런 키워드에서 이런 중재가 우선적이다. 혹은 심리 역동적 모델은 이런 원인이 이런 중재에서 딱딱딱 떨어지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5가지로 공부할 거예요. 5가지 중에서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심리 역동적 모델, 그리고 인지적 모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은요. 이 아이가 정서 및 행동장애, 친구를 때리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분노가 있고 다 아이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 아이의 내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분노가 가득 찬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우리는 내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앞으로 지금은 뭐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행동주의 모델이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저 쳐다봐 주시죠. 기분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왜요? 친구들이 계속 쳐다봐 주거든요. 이게 관심이에요. 내가 소리 지르면 선생님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보다 문제 행동을 보이니까 더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더 나한테 집중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가 배운 거예요. 이런 부적절한 것에 학습이 된 게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이제 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정의 영향을 많이 탓하거든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아이라든지 혹은 가정에서의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격적이거나 혹은 뭐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행동 아이들로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로 저희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내적인 모델, 외적인 모델이라고 했을 때 내적인 건 신체 생리학적 모델, 앞으로 심리 역동적 모델,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외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첫 번째가 행동주의, 그다음에 생태학적 모델,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단 양분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신체 생리학적 모델은 생물학적 모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생의학적, 이건 뭘까요? 이 아이가 태어난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기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아이입니다. 기질 자체가 굉장히 순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타고난 성향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할 건데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잠도 제 시간에 잘 되고요, 잘 자고 먹을 걸 분유를 주어도 꿀꺽꿀꺽 잘 먹고요.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기숙카페 가도 너무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낯가림도 하지 않고 잘 앞으로도 환경에 적응해서 살겠지요. 두려움 이런 게 없겠지요. 이런 아이는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아이들은 까다로운 아이예요. 잠도 잘 안 자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렇게 밤새도록 안고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 그러니까 분유도 제 시간에 안 먹고요. 어린이집 보낸다며 계속 울고요. 이런 아이들을 대부분 우리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환경에 적응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대부분 정서및 행동장애에서 우리는 기질적 요인 중에 신체 생리학적 모델,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이 기질 때문에 정서및 행동장애로 많이 발전할 확률이 높은 그런 원인을 설명하기도 해요. 뭐 그 밖에 뭐 유전이나 뇌와 신경학적인 거 사실 우리 분야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질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기질적인 것은 신체 생리학적, 의학적, 생물학적이라고 했으니까 교사가 아이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질을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이 아이의 어떤 특성에 따라,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식이요법을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의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심리, 정서, 감정 다 비슷한 말로 쓰이거든요. 선생님 오늘 저 보니까 어때요?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반갑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반갑지요. 저 보니까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결국 행복하고 그 다음에 반갑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만족감이 있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뭘까요? 화가 나고 분노, 그 다음에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정서를 보니 화가 많고 두려움도 굉장히 있고 고집이 세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각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아니라 사남매, 딸들, 아들들 먹을 것이 있으면요 굉장히 쟁탈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럼 먹을 거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많이 먹고 자라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뭐 몇십 년대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니까 다른 거 음식을 볼 때도 나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욕구에서 제가 그걸 채우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는 게 지금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짜증이 많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질을 엄청 많이 내기도 하거든요. 배고플 때 선생님 짜증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욕구,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 아이가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박탈이 됐을 때 나타나는 관점의 원인,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충족되지 않는 욕구, 이런 것들을 주로 갈등으로 봐서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정서교육을 주로 하거나 심리극 을 위주로 많이 지도하는 것들을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론적 관점, 개념적 모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심리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뭐 키워드, 원인, 중재 넘어가지요. 근데 인지적인 모델은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얘는 혼자 나오기보다는요 다음 주에 배우는 정서 및 행동장애에 해당한 행동 수정 그런 문제와 이제 짬뽕해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 인지는 뭘까요? 생각,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요? 자, 그러면 왜 원인을 세 가지로 봤냐? 첫 번째는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 이론이 뭘까요? 이건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출을 보면 사회학습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많이 들어봤던 관찰학습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땡땡이가 바람직한 일에서 어머 정말 잘했구나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친구에게 공격적인 행동에 더 집중하면서 그 모습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의 원인은 뭘까요?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격적인 행동이니까 저렇게 하면 힘이 세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앞으로 친구들한테 해야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을 저희가 앞으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유아에도 나오고 초등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수에 나오는 내용도 저희는 키워드 위주로 하겠지만 유아 선생님들은 일반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일반 초등에서 더 중요하게 배우고요.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에서 더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닌 이 내용보다는 그런 각각의 일반과 관련된 부분의 사례와 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모방, 따라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럼 바람직하게 그거보다는 친구한테 놀자라고 얘기하는 거, 노는 장면을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걸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행동이야 라고 보여주는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가 돼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지결함? 그럼 생각이 없네? 그럼 이런 관점보다는요, 중간에 막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죠. 마이크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올 한 해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잘 설계하셨나요? 올 한 해 1월 2월 달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계획 다 설계하셨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초인지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초인지, 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했던 걸 쭉 지켜보고 나니까 나 오늘 이거 못해서 놓쳐서 이거 다음에 다시 한번 계획해서 실행해야지, 이런 생각의 생각,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구나. 속으로 우리는 계획을 그냥 바로 쓰진 않잖아요. 오늘 어떻게 공부하지? 속으로 얘기하죠. 속으로 얘기하는 건 마음속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지요? 그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속으로,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적인 부터 알려줘야지. 이게 이제 자기관리예요. 그래서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라고 하는 것들의 중재가 매년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문제해결 훈련이라고 해서 친구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럼 이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나 슬퍼 라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 초인지, 그러한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 그럼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기관리라든지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하면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은 하지만 부정적으로 하는 거지요. 부정적 사고, 부정적 신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분노 조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분노, 화지요. 분노하면 화지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를요, 수업 시간에 그냥 내가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건 아닌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것에 사고, 수업 시간에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다시 한번 화가 나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사고를 변화시켜주는 거, 이런 분노 조절 훈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인 이론, 앞으로 이거는 또 교육학이라든지 중등 선생님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추론해 보는 게 귀인 이론이거든요. 그럼 사건의 원인,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이 원인이 뭘까? 나의 문제일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일까? 아니면 정말 그날 운이 나빠서일까? 내가 지역을 잘못 써서 그럴까?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저희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귀인 이론인데요. 대부분 내적인 것은 나의 문제, 외적인 건 아까처럼 문제, 운이 없어서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들을 외적 통제소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한번 이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시험 이제 임용 시험을 본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실력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뭐 처음에 출발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지요. 출발은 처음 정말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출발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다 와요. 그런데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 생각이 나면 잘 쓰는 거고요. 그날 아무리 생각나도 내가 그것만 생각 안 나요. 그 주변만 생각 있고 그 핵심 키워드만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과정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 뭐 이 사람이 우리 수험생들이 실력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뭐 지역이 맞지 않다든지 그날 정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지역 때문에 그랬어. 나 정말 운이 너무 나빴어.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신념. 그럼 합격할 수 있을까? 나 합격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 이 벽을 넘기는 힘들어요. 그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야. 난 전국 어디서도 합격할 점수를 만들면 돼. 그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지금은 그거는 내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나 어떻게든 전국 수석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해서 사고의 전환을 빨리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거 우리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서진 선생님이 임용 공부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여기 있는 내용부터 바로 기억하고 암기하고 기출문제에서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눈에 익히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학습에 기인된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소리 질렀더니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해주고 내가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관심도 없고 난 오히려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관심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한 거지요. 이런 잘못된 학습된 기인된 결과를 행동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도하는 것은 행동수정기법, 사회적 기술훈련이라고 하는 것 등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자세히 하진 않고요. 원인 정도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나죠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전체 장애 영역 중에서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는 그 중요한 내용은 행동수정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강론에서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고 어떤 강론의 책은 긍정적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강론인데요. 실질적으로 문제 비중을 따져보면 보통 10점 정도. 그런데 유특은 더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문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서 왜 조금밖에 안 떨어져? 라고 소리하지 마시고요. 아, 연계되는구나. 다음 주야. 그래서 다음 주에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좀 더 자세히가 아니라 아주 자세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들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것들을 줄글로 쓰라고 한다면 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시험 문제는 브로펜 브레너라고 하는 학자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정의 환경이 문제이다, 아니면 학교의 교사가 문제이다, 지역사에 있는 기관 자체가 적절한 자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문제이다라고 해서 환경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의 기출들을 보면 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양육적인 태도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쌓도록 해주는 부모와 연계되는 원인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우리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는 5가지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체계, 구조, 환경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시체계라고 하는 거, 미시구조라고 하는 것도 또 설명하기도 하고, 뭐 중간체계, 중간구조, 뭐 대구조, 이런 용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말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본문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착 유형과 훈육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유아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초등하고 중등보다는 유특 선생님들은 일반 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유특 선생님들은 일반 유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 유아와 섞이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는 특수 차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용어 정도로만 살펴볼 거고, 이제 일반 유아 유특 선생님들은 그 깊은 내용들은 자세히 또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재 전략이 있어요. 중재 전략은 이거보다 아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재 전략이 따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가족이 문제면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포괄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중재는 이런 게 있구나, 가족 관련 아니면 학교 중심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점검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도식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위원과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단 기준, 아까 선생님이 잠깐 DSM-5라고 해서 의사들이 만든 책, 그래서 이 의사들이 만든 책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표본으로 수집을 해보니,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끊임없이 걱정하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한 기분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리불안, 범불안,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라고 하는 것들은요, 저희가 자세한 진단 기준까지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정도만 얘기할 거거든요. 왜냐? 교수님들도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진단 기준의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용어 쓰는 게 실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기출 토대로 볼 때는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밑줄 정도만 체크하고 용어만 보는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불안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들은, 혹은 중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는요, 처음 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게 뭘까요? 모델링, 뭐 아니면 자기 통제가 자기 관리,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인 거거든요. 비단 이것만 중재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봤던 개념적 모델에서 배운 우리가 중재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단 임용을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책을 봐야 되니, 그 책 안에서는 주로 불안장애 아이들에는 이 중재 전략들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꼭 여기 있는 것만 이 장애의 특성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항상 책은 여러 개가 있고,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불안장애 아이들의 특성이더라도 중재는 꼭 반드시 이게 아니고, 앞에서 배운 중재 전략들이 섞어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 확장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그냥 보고 넘어갈 거고요. 강박, 충동 및 관련 장애라고 해서 관련
장애에 해당하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거고요. 기초신체 기능장애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제가 뒷부분에 외상후 스트레스, 강박장애, 기초신체 기능장애는요, 객관식 때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번도 이제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우울장애라고 하는 파트는 객관식 때 그래도 2번 정도는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그 중에서도 주요 우울장애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서답형으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우울증을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어떤 중재가 들어가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지요. 그래서 치료적인 부분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것들의 중재 전략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걸로 같이 지문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부분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체크하는 방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양극성 장애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도 있고 조증도 있고 해서 너무 우울했다가도 어느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이런 장애를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중요한 용어, 이런 키워드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져요. 진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봐야 돼. 왜냐? 여기 있는 아이들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학교 폭력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 여기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년마다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이 파트는 의사들이 만든 책이더라고 하더라도 이 특성을 교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특성을 보이는 아이는 훨씬 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위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은 빨리 중재가 들어가는 게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매번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중재보다는 항상 진단 기준은 정의에서 자세히 나오더라. 그래서 보니까 02년부터 최근에 22년도 중등 너무너무 중요한 게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격성이 강하고 나 오늘도 집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 오늘도 집 나왔어. 재워줄래? 야,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편의점 가서 하자.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이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품행장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왜 그래? 싫어. 정말 왜 그러냐고. 제 평소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많고 이거를 참지 못하고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항상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진단 기준은 자세히 봐야 된다. 꼼꼼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원인이나 중재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적인 측면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실은 이제 이것도 뜸한 거거든요. 아마 이제 올해 시험을 문제를 보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진단 기준의 사례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했을 때 진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런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 안에는 많아요. 부주의도 9가지가 있고 과잉행동 충동성도 9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이 물어봐. 이 9가지를 또 기억해야 돼요? 다 암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암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뉜대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9가지 해당하는 특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지도하는 방법들은 항상 여러 가지 강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관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이런 게 세트로 주로 실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장애와 기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장애도 사실 올해는 나올 법한 문제이기도 해요. 뜸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장애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혹시 이제 오은영 박사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특장애 아이의 사례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몸을 움직이는
혹은 눈을 깜빡이는 거, 음성이라고 하는 거, 소리 내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일과성 틱장애, 어떤 아이는 만성 음성 틱장애 혹은 만성 운동 틱장애, 또 어떤 아이는 뚜렛장애라고 하는 걸로 명칭을 칭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준이 우리는 9번째 틱장애까지 해서 정서 및 행동장애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공부하고 싶지요? 그런데 잠깐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동안에 궁금해 하시는 그 질문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